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준희의 세 줄 요약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송영주 의원이 정말 재밌게 해주셔서 앞으로 영원히 이 자리를 송영주 의원에게 넘길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은 제가 다시 나왔는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토트넘을 6대1로 대파하고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경기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4-3-3 포메이션으로서 경기를 출발하는 변칙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보기 좋게 실패했던 그런 한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백을 구성함에 있어서 페리시치 선수, 포로 선수가 이제 풀백 위치에 서게 됐는데 이 두 선수의 성향으로 미루어 봤을 때 4백에서 이 두 선수가 측면 수비를 맡는다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위험천만했던 일임에 틀림이 없었고요. 여기에 토트넘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센터백들의 퀄리티가 사실 높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취약한 센터백 그리고 윙백 성향의 풀백들, 이러한 형태의 4백은 뉴캐슬 같이 짜임새와 조직력이 매우 좋은 상대를 상대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위험했던 선택이었고 결국 뉴캐슬의 철퇴를 경기 초반부터 계속 얻어맞는 결과로 귀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술적 실책이 또 추가가 된다면 중앙 3명의 미드필더들 가운데 파페사르 선수가 이른바 이제 6번에 해당하는 최후방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면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됐는데 역시 사르 선수의 현재 폼이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어떤 경험치라든지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역시 이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결국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시도했던 4-3-3 포메이션은 정말 중요한 길목에서 토트넘이 참패를 당하는 데에 처음부터 일조했던 결과로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이 되어왔던 문제입니다만 역시 이번 경기에 있어서 센터백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미드필더의 부재도 이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뜩이나 취약한 4백 라인에다가 빌드업을 원활하게 펼쳐줄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미드필더도 부재하다 보니까 결국 토트넘의 경기를 풀어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과 결별한 이후 스텔리니 감독 대행 체제에서 1승 1무 2패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 시점에 오히려 좋지 않은 성적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거면은 사실 콘테 감독과 왜 결별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콘테 감독이 당시에 쏟아냈던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결별은 어쩔 수 없었다. 다만 그 결별 이후에 어떻게 팀을 추스를 것인가에 대한 어떤 토트넘의 대비책은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현재의 감독 대행 체제로 앞으로의 시즌 마무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몰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한 경기 더 치른 토트넘보다 승점 6점이 많은 상태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뉴캐슬의 입장에서는 물론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에 있어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뉴캐슬이 토트넘에게는 상당히 큰 스코어 차의 패배를 안겨줬던 어떤 토트넘 킬러 같은 역할을 뉴캐슬이 여태까지 자임을 했었는데 그것이 또 반복이 됐던 경기가 됐습니다. 뉴캐슬은 1996년 12월 28일에 토트넘을 무려 자신들의 홈에서 7대1로 대파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이 된 이후에 최다골을 허용하면서 졌던 기록이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이제 6골차로 패배한 것들이 최다 점수차로 패배한 경기들이었는데 모두 3경기가 있습니다만 이 7대1 경기 역시 그 경기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뉴캐슬은 토트넘에게 이미 안 좋은 기억을 1996년에 선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5일에도 뉴캐슬은 자신들의 홈에서 토트넘을 5대1로 대파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 그러나 뉴캐슬이 강등을 당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대파의 어떤 기쁨은 전혀 누리질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6대1 스코어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도 뉴캐슬이 7대1 그리고 5대1로 토트넘을 이긴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정말 중요한 길목인 올 시즌에도 반복이 되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뉴캐슬은 2002-2003 시즌에
마지막으로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서 활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시즌에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제 최종 예선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본선 무대까지는 밟지를 못했었는데요. 2002-2003 시즌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서 활약한 이후로 정말 뉴캐슬이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게 된다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감격적인 그러한 어떤 챔피언스 리그의 복귀를 알리게 될 텐데요. 뉴캐슬이 과연 시즌 끝나는 순간까지 이것을 해낼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의 대단한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가 헤타페를 3대1로 꺾은 경기입니다. 뭐니 해도 이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골을 포함해서 멀티골이 터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축구 팬들을 아주 즐겁게 하는 경기가 됐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커리어 첫 멀티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선수로서 라리가에서 뛴 선수들 가운데 최초로 멀티골을 장렬시킨 아주 좋은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정말 60-70m나 되는 장거리를 폭풍 드리블로 질주한 후 만들어냈던 통렬한 골이었기 때문에 그 멀티골의 값어치가 더욱더 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써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공식 기록 5골에 4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제 공격 포인트로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데에도 바로 이제 목전까지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올 시즌 이강인 선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공격 포인트도 그렇고 공격 포인트로 기록되지 않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커리어 하이를 달리고 있다. 앞으로의 더 큰 미래가 충분히 기대될 만한 시즌을 이강인 선수는 여태까지 보내왔다는 생각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비단 헤타페전에서만 잘한 것이 아니죠. 바로 직전 라운드였던 셀타비고전에서도 아주 탁월한 폼을 선보였는데요. 셀타비고전에 이어서 이 헤타페전까지 정말 아주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물론 이제 요즘 아스톤 빌라라든가 뉴캐슬, 번리 여기에 스페인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등 맨체스터 시티 등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팀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지금 관심이 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의 지금 시즌 말미에 이러한 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를 노리고 달려드는 팀들은 아마 더욱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마요르카는 이제 강등권과는 승점 10점 차가 됐고요. 그리고 6위를 달리고 있는 비아레알과 승점이 7점 차이고 7위인 아틀레틱 빌바오와도 승점이 이제 6점 차이기 때문에 강등권과는 오히려 승점 차가 10점이고 유럽 클럽 대항전 티켓권과의 승점 차는 그보다 더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요르카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갖고 있는 전력에 비해서는 더 좋은 시즌을 특히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지금 펼쳐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의 승점 차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강인 선수의 좋은 폼을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 남은 시즌 기간 동안 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오면서 뭔가 마지막 순간에 유럽 클럽 대항전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지금 마요르카는 선전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그 중심에 이강인 선수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또 즐겁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K리그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라운드에서 K리그 정말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역시 슈퍼매치에 대한 관심이 수원의 어려운 사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내용이라든가 결과 모든 측면에서 다소간 좀 싱거운 경기, 수원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경기로서 귀결이 됐었는데요. 이날 수원은 최성용 감독 대행 체제에서 이전 경기들과는 다소간 달라진 선발 라인업 그리고 특히 이제 이기재 선수의 위치를 왼쪽 측면 미드필더 혹은 이제 이후에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등 변화된 전술로서 서울을 상대하고자 했습니다만 이러한 시도들이 별무신통한 것을 넘어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이기재 선수의 위치를 그렇게 조정을 할 것 같았으면 사실은 이기재 선수와 연동되는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도 미리 잘 연구를 하고 조정을 했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기재 선수의 위치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수원이 전혀 서울을 상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수원의 완패는 사실상 근년에 계속되어 온 수원의 어떤 스카우팅 실패들 그에 따른 지속적인 어떤 전력 약화, 그로 인해서 벌어진 서울과의 어떤 전력의 간극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드러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수원은 어찌됐건 여름 이적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멤버들로서 순위를 올려야만 하기 때문에 일단 최성용 감독 대행이 선수단의 어떤 투혼, 분위기부터 다잡으면서 지금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서 최대치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전술을 정말로 고민하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K리그 최고의 역사적 더비라고 할 수 있는 동해안 더비도 있었습니다. 이 동해안 더비에 참여했던 두 팀은 현재 순위표상으로도 가장 잘 나아가고 있었던 두 팀이기 때문에 정말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됐고 실제로도 그러한 결과로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항의 김기동 감독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왔듯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보유한 선수들의 능력치를 정말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전성기가 지났다 싶은 선수들까지도 제2의, 제3의 전성기를 만들어주는 정말 절묘한 지도력을 포항 지휘봉 잡은 이후에 줄곧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수들의 능력치를 살려내는 그러한 역량뿐 아니라 임기응변이라든가 상황 대처에도 상당히 능한 모습을 김기동 감독이 계속 보여왔었고 지금의 포항은 그러한 김기동 감독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공격과 수비에 모두 능한 팀이 되어 있는데요. 공세적인 흐름을 취해야 할 때는 공격면에서도 상당히 조직력이 좋을 뿐 아니라 수비로 내려앉을 때도 물샐 틈 없고 또 투혼의 수비를 잘 선보이면서 공수 밸런스가 아주 좋은 전력을 지금의 포항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역시 또 디펜딩 챔피언인 울산의 저력 또한 돋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0대2까지 뒤진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승점을 확보하는 또 능력을 울산 역시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울산 입장에서도 비겼지만 그래도 완전히 만족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 일단 만약에 이 경기를 울산이 패했으면 대전전에 이어서 연패로 빠지게 되면서 울산도 휘청하는 흐름을 한번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강호이자 정말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전을 비김으로 인해서 울산은 연패로 빠지지 않는 팀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또 골을 넣었던 바코 선수 사실 울산뿐만 아니라 K리그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최상위 레벨의 테크니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 시즌 지금까지는 지난 시즌까지 해왔던 것만큼의 어떤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 바코 선수가 마지막 정말 소중한 동점골을 터뜨려 준 것이 앞으로의 바코 선수와 울산의 행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 매치업에서 제주가 원정팀 전북에게 오히려 패하면서 순위상으로도 전북보다도 이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주가 현재 12팀 가운데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수원이랄지 그리고 또 전북이랄지 이러한 어떤 이른바 인기가 굉장히 높은 클럽들의 어떤 저조한 상황에 의해서 사실은 제주에 좀 안 좋았던 것이 약간은 가려진 측면도 없지 않아는 있다는 생각입니다만 지금 수원이랄지 뭐 강원이랄지 이런 팀들 못지않게 상대적으로는 제주도 올 시즌 조금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인데요. 제주는 현재 전반적인 팀 스피드가 살아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그리고 민첩한 움직임도 사실 잘 일어나질 못하면서 특히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있는 팀을 상대로는 이렇다 할 좀 다양성 있는 공격 루트를 펼치는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안현범 선수가 역습할 때 정말 빠른 오버래핑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공격 이외에는 전체적인 어떤 스피드라든가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 제주의 지금까지의 올 시즌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제주의 득점력은 현재 뒤에서 두 번째 12팀 가운데 11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득점포가 제대로 터지지 않고 있고 이것은 또 약간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뭔가를 좀 만들어줬던 지난 시즌까지의 주민규 선수라든가 제르소 선수가 없는 공백을 결국 올 시즌 현재까지 보면 제주가 잘 메우지 못한 채 지금 시즌을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낳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